나는 태조 이성계. 천하를 얻기 위해 아내와 자식을 제물로 바쳤다. 나의 이야기가 궁금하면 나의 얼굴을 2번 두드려 주어라. 전라북도 전주의 잠안동,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쬐는 이곳은 훗날 한 왕조의 거대한 뿌리가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토호이자 호방한 기상을 지녔던 이성계의 고조부 목조 이한사는 무예와 지략이 남달라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고 있었죠. 그는 전주 유력 가문의 자제로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운명의 파도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밀려왔습니다. 당시 이한사가 아끼던 한 광의를 두고 탐욕스러운 지방 관리들이 비열한 시비를 걸어온 것이었죠. 지주사와 안찰사는 권력을 앞세워 이한사를 압박했고 급기야 이 씨가 왕이 된다는 불길한 예언인 목자 왕기설을 들먹이며 그를 대역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서슬퍼런 권력의 칼날이 가문을 겨누자 잠안동의 고요한 밤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이한사의 눈빛은 불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 대신 자신의 가문과 따르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는 험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야심한 밤, 170여 가구의 백성이 숨을 죽인 채 소리 없이 짐을 싸서 잠안동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든 터전을 등지고 낯선 강원도 삼척을 향해 걷는 그들의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선두에 선 이한사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복수심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향한 거대한 야망이 꿈틀대기 시작했죠. 달빛만이 고요히 비추던 전주를 뒤로한 채 조선 왕조의 서막을 알리는 위대한 탈출은 그렇게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삼척의 험준한 산세 아래 자리를 잡은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향을 떠난 서름이 차에 가시기도 전 이성계의 고조부 목조 이한사는 아버님, 이양무 장군을 여의는 청천벽력 같은 슬픔을 맞이하고 말았죠. 상주가 된 이한사는 비통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모실 자리를 찾아 매일같이 험한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그는 비록 도망자 신세일지언정 아버님만큼은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울창한 숲속 커다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잠시 쉬던 그의 귀에 기이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도승이 어린 동자승과 함께 서서 산줄기의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도승은 감탄 섞인 목소리로 참으로 대지이자 길지로다 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한사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도승은 이곳에 장사 지내면 5대 안의 왕이 태어날 천하의 명당이라는 엄청난 비밀을 동자승에게 들려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명당의 기운을 얻기 위해서는 소 100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금으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망명객의 처지에서 소 100마리와 황금관이라니 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도승이 떠난 뒤 이한사는 명당의 꿈과 가혹한 현실 사이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100마리의 소와 황금관은 도망자 신세인 그에게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신기루와도 같았죠. 하지만 이한사는 좌절하는 대신 가문의 운명을 건 인생 최대의 기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00마리의 소를 뜻하는 배구를 흰소 1마리를 의미하는 배구로 지혜롭게 바꾸어 해석했습니다. 처가에서 귀한 흰소 1마리를 정성껏 빌려와 하늘이 바라는 100마리의 무게를 대신하고자 한 것이죠. 찬란한 금관 역시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누런 보릿대를 엮어 황금색으로 장식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금은 아니었으나 햇살을 머금은 누런 보릿대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한 왕의 기운을 내뿜는 듯 보였습니다. 삼척의 울창한 숲속 이한사는 흰소를 앞세우고 보릿대관을 정중히 모신 채 아버님 이양무 장군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흙이 관 위로 덮이고 마침내 무덤이 완성되자 명당의 흙은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이씨 가문의 영광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소박하지만 위대한 지혜로 닦아낸 명당의 기운은 훗날 5대 뒤에 나타날 진정한 용을 기다리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한사가 뿌린 야망의 씨앗은 100년의 세월을 넘어 함경도 영흥의 거친 땅에서 태조 이성계라는 거목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활을 잡으면 눈빛부터 달라졌던 그는
백보 밖에 배나무 가지를 쏘아 배만 떨어뜨려 손님을 대접할 정도로 신비로운 무예를 지녔었죠. 한 번은 날아가는 까마귀 5마리를 화살 한 대에 꿰어 떨어뜨리는 신기를 보여주어 온 마을을 경악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사에서도 그의 활솜씨는 수백 미터 밖의 목표물을 백발백중으로 마치는 가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방의 용맹한 무장으로 명성을 떨치던 그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기괴하고 불길한 꿈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조상의 명당을 거칠게 파헤치며 가문의 기운을 훔쳐가려 한다는 환영이 매일 밤 그의 잠자리를 뒤흔들었던 것이죠. 이성계는 이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조상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임을 직감하고 활과 화살을 챙겨 삼척의 명당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묘역에 도착하자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기이한 진동이 그의 발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는 홀린 듯 꿈속에서 보았던 지점을 찾아 단단하게 굳은 흙을 정성껏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 내려가던 그때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더미 사이로 눈이 멀 것 같은 찬란한 금빛 서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주인을 기다리며 대지의 기운을 머금어온 전설의 보검, 전어도였습니다. 칼자루 끝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황금빛 용의 머리가 위엄 있게 자리 잡고 있었고 화려한 단청이 입혀진 칼집은 제왕의 품격을 여실히 드러냈죠. 이성계가 떨리는 손으로 전어도를 거머쥐는 순간 차가운 금속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뜨거운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그의 팔을 타고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검이 자신에게 주어진 거부할 수 없는 천명이자 장차 세상을 뒤엎을 군주의 상징임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검신을 타고 흐르는 날카로운 빛이 그의 눈동자에 맺히자 변방의 무장이었던 그의 가슴 속에는 고려를 넘어선 새로운 왕조의 꿈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전어도를 움켜쥔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고요했던 숲속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얼어붙으며 정체 모를 거대한 살기가 그를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검 전어도를 손에 쥔 기쁨도 잠시 묘역 전체를 집어삼킬 듯 자욱한 안개가 순식간에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어둠 속에서 산더미 같은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죠. 그것은 키가 9척에 달하고 온몸이 덥수룩한 털로 뒤덮인 인간이라 보기 힘든 기이한 형상의 수호신 털복숭이 괴인이었습니다. 괴인은 땅이 울릴 정도의 포효를 내지르며 이곳이 감히 천자의 묘자리임을 능멸한 죄인을 처단하겠다며 이성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압도적인 위용과 살기에 이성계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본능적으로 활시위를 당긴 이성계는 괴인의 가슴을 향해 필살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백발백중을 자랑하던 그의 화살은 괴인의 몸에 닿는 순간 힘없이 튕겨나갔습니다. 화살이 박힌 곳에서는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고 칼로 베어낸 상처조차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물어버렸죠. 자신의 무예가 전혀 통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서 신궁의 자부심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이성계는 거칠게 몰아치는 괴인의 공격을 간신히 피하며 가문의 운명을 건 절박한 사투를 이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괴인의 눈광과 전어도의 금빛이 부딪히며 명당의 고요함은 처절한 전장으로 변해갔죠. 결국 일반적인 무기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이성계는 일단 몸을 피하며 이 기이한 환란을 해결할 방책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무예가 통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서 이성계는 생전 처음으로 뼈저린 좌절감과 공포를 맛보며 산을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기댈 곳은 가문의 운명을 예언했던 정신적 지주, 왕사 무학대사뿐이었죠. 무학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차에 달려온 이성계의 몰골을 보고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깊은 명상에 잠긴 채 고요를 유지했습니다. 이성계가 괴인의 압도적인 힘과 불사의 신체에 대해 토로하자 무학은 마침내 무거운 입술을 떼며 그 괴물이 명당의 정기를 수호하는 마지막 시험임을 일러주었는데요. 무학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얏나무를 깎아 3대의 화살을 만들고 괴인의 미간 정중앙을 한 치의 오차 없이 꿰뚫으라는 비책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무학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기대보다 훨씬 더 짙고 서늘한 우려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괴인의 몸속에 흐르는 검은 피는 명당의 신성한 기운을 단숨에 오염시키는 저주받은 액체이기에 절대로 묘역 근처에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금기를 내린 것이죠. 만약 그 검은 피가 단 한 방울이라도 명당의 흙을 적시게 된다면 만대를 이어갈 천자텐지의 기운이 일개 지방의 왕왕으로 격화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고였습니다. 이성계는 무학이 건넨 오얏나무 가지를 움켜쥐며 승리에 대한 투지와 예언된 저주 사이에서 거칠게 요동치는 심장을 다독였습니다. 자신의 활시위 한 번에 장차 세워질 나라가 천자국이 될지 혹은 누군가의 신하가 될 왕국이 될지가 달려있다는 사실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다시 명당으로 향했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괴물과의 마지막 사투를 준비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이성계는 무학대사가 일러준 대로 정성을 다해 세 대의 오얏나무 화살을 깎아 다시 명당으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묘역에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거대한 괴인이 대지를 흔드는 포효와 함께 그를 덮쳐왔죠. 이성계는 차오르는 공포를 누르며 오얏나무 화살을 시위에 걸고 괴인의 미간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시위를 놓았습니다. 화살은 허공을 가르며 괴인의 미간에 정확히 박혔고 철옹성 같던 괴인은 비명을 지르며 땅 위로 거꾸러졌습니다. 거구의 괴인이 쓰러지자 산은 다시 정적을 되찾았지만 이성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길한 불안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그는 괴인이 다시 일어나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묘역 근처에서 죽이지 말라던 무학의 엄중한 경고를 순간적으로 잊고 말았습니다. 이성계는 허리춤에 찬 전어도를 뽑아들어 쓰러진 괴인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괴인의 목에서 검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나와 신성해야 할 조상의 묘자리와 명당의 흙을 시꺼멓게 적셔버렸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무학대사의 스승인 나홍대사는 천자의 자리를 얻을 땅이 저주받은 피로 더러워졌다며 통곡하며 한탄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이성계가 세울 조선은 천자국이 아닌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왕의 나라가 될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변방의 장수로 전장을 누비던 이성계의 삶에 한 줄기 따스한 바람이 불어온 것은 무더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사냥 중에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우물을 찾은 그는 그곳에서 맑은 눈망울을 지닌 한 여인을 마주하게 되었죠. 이성계는 급히 물 한 바가지를 청했지만 여인은 물을 담더니 곁에 있던 버드립 하나를 훑어 물 위에 띄워 건네는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갈증이 심한데 왜 방해를 하느냐는 그의 꾸짖음에 여인은 냉수를 급히 마시면 체할 수 있으니 천천히 마시라며 지혜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사려 깊은 배려의 마음을 빼앗긴 이성계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그가 바로 조선의 첫 번째 왕비인 왕비 신덕광후였습니다. 신덕광후는 이후 이성계가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명석한 판단력으로 그의 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죠. 한편 고려의 운명이 저물어가던 때 이성계는 꿈속에서 무너진 집의 석가래 세 개를 등에 지고 나오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왕사 무학대사는 이를 두고 석가래 세 개가 몸에 붙은 형상이 곧 임금 왕왕하자를 뜻한다며 그에게 천명이 내렸음을 예언했습니다. 1388년 요동정벌의 명을 받고 압록강 위화도에 도착한 이성계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돌릴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때 그의 허리춤에 찬 보검 전어도가 마치 앞날을 예고하듯 거세게 울부짖으며 강을 다 건널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는 기이한 전설이 전해지죠. 하지만 건국의 이면에는 민초들의 영웅인 아기장수, 우투리를 비정하게 제거해야만 했던 승자의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보검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그는 마침내 1392년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선포하며 대업을 완수했습니다. 조선을 세운 위대한 태산광 이성계는 어느 새벽 아무런 말도 없이 정들었던 한양을 떠났습니다. 왕의 자리를 내려놓은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세운 나라의 도읍을 등지고 홀로 북쪽 함흥으로 향했죠.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왕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 화려한 명성 뒤에는 끝내 지키지 못한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 정도전과 사랑했던 아내 신덕광후 그리고 금쪽 같은 어린 아들들을 모두 권력의 비정한 칼날에 잃고 말았으니까요. 함흥의 차가운 달빛 아래 선
노년의 영웅은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수십 년 전 사진 참사검과의 격돌로 산산조각 났던 전어도의 파편을 꺼내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무학대사가 경고했던 보검의 저주와 명당의 금기를 어긴 대가가 정령 자식들의 비비린내 나는 골육상쟁으로 돌아온 것인지 그의 눈가에는 깊은 회한의 이슬이 맺혔죠. 멀리 남쪽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권력을 향한 야망 대신 평범한 가장으로 남고 싶었던 한 남자의 쓸쓸한 고독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방언이 보낸 함흥차사들을 뒤로 한 채 그는 나라는 얻었으나 정작 지키고 싶었던 가족은 모두 잃어버린 채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져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신궁의 활시위는 멈추었지만 그가 남긴 고독한 영웅의 전설은 함흥의 찬 바람을 타고 오늘날까지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기 위해 아내와 자식을 제물로 바친 나를 아는 자는 댓글에 태조 이성계라고 남겨주어라.